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 투자회사가 무역조사 중에 트럼프 회사에 2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는 뉴욕타임스,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20% 수수료를 받겠다는 위협을 하루 만에 거둬들이고 새로운 위협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이 다음 주까지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란의 기간시설을 파괴한다는 위협입니다.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기간시설 파괴 위협을 또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연방 하원이 일광절약 시간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전국적으로 영구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교통 단속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메인주와 휴스턴에서 잇따라 교통 단속 중 사망자가 나오면서 일단 교통 단속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 재단에 대한 기부를 중단했습니다. 앱스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연방 법무장관 인준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역시 이 인준청문회에서도 앱스틴 파일 관련 질문 민주당 혹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30개 주에서 위장질환인 사이클로스포리아, 이 기생충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 기생충이 잘 묻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질병통제국이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료들, 친구, 그리고 자유.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메시의 능력을 극대화했나? 오늘 잉글랜드와 경기를 치르는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에 관한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스의 중요도로 보면은 아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뉴스도 너무 중요한 것도 계속 반복이 되면 다른 내용인데도 마치 같은 내용처럼 듣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청자, 청취자의 그런 마음을 잘 읽어야지 되는데 마음을 읽는다기보다 청취자께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뉴스를 전달을 할까 이런 걸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저의 생각, 저의 마음으로 이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거든요. 사우스 코리안 컴퍼니가 트럼프에게 200만 달러를 페이를 했다. 그런데 그 페이한 때가 언제예요? 이 무역 조사를 한창 받고 있는 때에 사우스 코리안 컴퍼니가 페이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은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까지는 한국 경제신문이라든가 경제 매체에선 좀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장 잘 알려진 신문도 그렇게 자세히 전하지는 않았더군요. 어쩌면 그 이전에 너무 자세히 전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한국 매체를 전부 리뷰를 하진 못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간단히 보도를 한 것 같던데 우선 레이티스트니까 워싱턴 포스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워싱턴 포스트도 먼저 보도한 매체가 뉴욕타임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한 번은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 트럼프 회사에 돈을 200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걸 미국 쪽으로 돌려와서 보면은 현직 대통령에 있으면서 외국 기업과 뭔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 이게 뭐 잘못됐다고 확정짓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미국에선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벌어들인 돈이 22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 22억 달러를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우선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 외국 기업 간의 금전 거래가 말하자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 알루미늄 그 회사요. 한국 알루미늄 회사의 주요 주주가
무역 조사를 받던 중에 200만 달러를 트럼프 회사에 넣었다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있었고 이해 충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는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의 자산 불리기, 자산 유지 방식 이 자체가 일단 도덕적으로 논란이 있다 하는 뜻에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회사 이름이 뭐냐고요? 한국 알루미늄. 그 회사의 주요 주주인 이 회사는 베이스라는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 이름이에요. 베이스 컴퍼니 LTD, 베이스 주식회사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200만 달러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회사에 줬는가? Letter of intent 하면은 뭔가 할 수 있는 뜻이 있다 하는 의향서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까요? 그리고 이건 다시 환불받기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환불받기 불가능한 조건의 fee, 수수료죠. 그래서 200만 달러를 줬다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다시 보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제 뉴욕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베이스 그룹이, 베이스 주식회사가 한국 알루미늄의 주요 주주인데 뭐 한국 알루미늄이라는 게 알루미늄이 여기저기 들어가잖아요. 골프 프로젝트 아니면 뭐 처방약, 뭐 아이스크림 콘 등등 수십 가지 제품에 사용되는 그런 호일을 판매하는 한국 알루미늄의 주주인데 이 회사가 이제 200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조건으로 줬던 때가 상무부에서 조사를 받던 때입니다. 연방 상무부에서. 이게 중국산 알루미늄이 미국에 들어오는 거 미국은 엄청 싫어하죠. 그런데 어찌해서 사실은 중국산 알루미늄을 말하자면 세탁 한번 해서 한국에서 중국산인데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 때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그 당시에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었고 그러나 돈이 건네진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고 이래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물론 이 회사 자체는 아니다. 우리는 중국 제품을 수출한 게 아니다. 돌려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베이스 그룹이라는 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 그 직후부터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회사와 쭉 거래를 했답니다. 그래서 베이스 그룹의 자회사인 금양 인터내셔널, 금양 맞죠? KEUM, 금양 인터내셔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딱 들어가고 나서 임기 1기 때 왜 버지니아에 뭐 있잖아요. 포도밭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와인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트럼프 와인 파는 그 로열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 와인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과 만찬하고 할 때 그때 바로 이 트럼프 와인 10월 달이었었죠.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회사의 회장이 김성집 회장이에요. 맨 오른편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맨 왼편에 키 큰 사람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라는 에릭 트럼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김성집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때 취임식 때 왔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플로리다 그 골프장에서도 역시 와서 그 이후에 에릭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진은 아마 2월 달에 찍은 것 같아요. 에릭 트럼프가 바로 이 회사 서울 본사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본사를 방문하고 했었을 때 꼭 이 베이스 그룹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슨 SK 네트워크라든가 뭐 한국 최대 금융기관인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도 여기 사진을 지금 다 같이 찍고 있죠. 중앙에 이 에릭 트럼프와 김성집 회장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그 보도를 하면서 에릭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2월 달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그 현지에서 호텔, 엔터테인먼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무슨 골프장 부지를 방문한 뭐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트럼프 조직이 한국에서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 관련해서 아니면 뭐 골프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 임기 2기 들어와서 더 아들들이 활발하게 한국 가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베이스 그룹은 성명을 냈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장을 인수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밝혔었고 트럼프 가족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을 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진도 공개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 이후에 뭐 이건 200만 달러는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그 대통령의 자녀들이 벌어들인 돈이라든가 외국과 맺은 계약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작은 돈인데도 일단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악관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투명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있고 이해 충돌 아니다. 대통령의 모든 자산은 독립적인 제3자 금융기관이 완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이해 충돌 전혀 없고 늘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의 아주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대통령이다 하는 게 이제 백악관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무부가 월요일에 이 한국 알루미늄이 수출하는 수출품에 105% 예비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예비 판정을 내렸어요. 현재 세율의 약 4배입니다. 결국 돈을 200만 달러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들어갔는데 별로 이득은 못 본 거죠.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쨌든 그러면서 조사는 받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그룹, 상무부, 그리고 이제 베이스 그룹 이런 데에 전부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가 질문을 해도 뭐냐 백악관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답 그리고 별로 뚜렷하게 이제 더 이상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그룹은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발표되지 않은 골프장 프로젝트 관련 대금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전부 베이스 그룹 또는 이 베이스 그룹이 주주로 있는 한국 알루미늄을 위해서 뭔가 이제 여기서 무역 그 상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족이 개입했다 이런 증거도 지금 없어요. 없지만 다만 왜 그런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의 회사에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200만 달러를 줬는가 이것은 미국에서는 그 베이스 그룹이라든가 한국 알루미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그 자산 그 포트폴리오요. 트럼프 가문의 일가의 전 세계적인 거래. 이게 한 뭐 30여 개의 회사들과 뭐 수십 개국의 국가에서 거래가 외국 기업과 거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미국에서는 현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해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가 이틀에 걸쳐서 양대 라이벌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벌 뉴욕 타임스가 먼저 보도한 걸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다시 받아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외국 기업과의 개인적인 이 금융 관계 여기서 지뢰밭을 지금 만들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그 보도의 핵심이거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면 그걸 미리 차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아들 부시가 텍사스의 레인저스 그 야구팀 지분을 팔았고 그리고 공화당이에요, 전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도 주식을 다 팔았었어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집을 소유하는 것조차 꺼려한 그런 대통령도 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캘빈 클리지 같은 대통령. 그런 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아니 뭐가 우리 아이들이 안쓰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너무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같은 것은 오히려 새롭게 아들들이 회사를 만들고 그전에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관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딱 캡을 해놨던 뭔가 만들어놨던 규제 같은 것을 확 풀어주고 뭐 아들들 본인 그리고 그 본인 장관으로 있는 그 가문들도 돈 많이 벌게 해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벤처 지분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례 없는 규모의 부를 1년 동안에
축적을 했다. 그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한국 알루미늄의 모 회사인 베이스라는 그 베이스 그룹, 베이스 주식회사, 여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에 돈을 200만 달러를 줬다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된 그런 아침입니다. 네. 왜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한국 뉴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과 연관이 있고 직접 만나고 뭐가 되면은 뭔가가 굉장히 뭐 아무튼 좀 파워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의 보도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보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게 나중에 정말 좀 전에 뉴욕타임스인지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지뢰밭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근데 200만 달러는 정말 작은 돈이지만 왜 큰 거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디와 카타르와 등등 막 계약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했고 이제 뭐 200만 달러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사태에 대해서는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금 마지막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이나 마지막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기를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제 제가 그 뉴스를 요즘 만들고 나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따로 한 짧게 1개나 2개 정도를 이슈를 끊어서 올리는데 거기서 사실은 올리려면 어제 이란 것을 올렸어야지 됐거든요.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방송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입장을 뒤집었네요. 이란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선박에 대해서 이란에 이득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고 20% 정도 그 뭐 선박에 뭔가를 어떤 뭐 물건 뭐 그거의 가치의 20%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걸 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도 봉쇄를 하고 있었던 것을 그 평화 협정 그 이후에 안 했었잖아요. 그걸 하겠다. 1시부터 했어요.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 봉쇄는 다시 했는데 그 20%를 피로 받겠다 하는 것은 본인이 또 타코를 해버렸습니다. 또 이제 그 집어넣었어요. 입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클립을 뉴스로 다시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 전반에 흐르는 내용 같은 것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갈팡질팡 소리를 한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알지만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아니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도 장관도 왜 호르무즈 해협이 자연수로인데 거기서 이란이 돈을 받냐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미국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느 누가 쉽게 그것을 그럴 수도 있겠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뭐 호르무즈 해협을 버리고 미국 텍사스 같은데 오일 생산 많이 하니까 이쪽이 호르무즈 해협이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현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했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는 다음 주에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다시 이란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기간시설을 다리고 뭐고 다 부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다리고 뭐고 하는 기간시설은 민간인에게 엄청난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쟁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랬더니 이란은 가만히 있어요. 이란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이란도 그래? 그럼 우리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리 세력이 많잖아요. 후티 반군들. 미국의 수출로를 우리가 막아볼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강대강으로 가거든요. 그리고는 어제도 또 공격을 했습니다. 막공격을 했어요. 막공격을 해서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상태는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재개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일값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미국 선거 결과도 그렇고 그런데 좋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란은 무조건 좋아요? 이란도 사실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지금 양해각서에 대해서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죽은 문서나 마찬가지예요. 데드 레터가 돼버렸어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 양해각서 서명한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란도 미국이 양해각서를 서명할 때 이란이 오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좀 풀어줬었잖아요. 당장 이란도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쳐다보는 건 트럼프죠. 해서 합의에 서명을 할 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열리고 전쟁은 끝났어. 다 끝났어. 이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 양해각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양해각서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협상 자체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해석이 다르니까 계속 눈에는 눈시게 지금 며칠 동안, 닷새 동안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양해각서에 뭐 5조인가 그렇대요. 거기서 이란이 해석하기는 이 상선의 안전한 통과를 위한 조치, 어레인지먼트를 이란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을 한다는 거고, 미국은 이걸 이란이 그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 뭐를 한다는 일은 기뢰를 제거하고 해협을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란은 통행권, 미국은 기뢰 제거,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라든가 미국에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북쪽이 이란이고 남쪽이 오만이잖아요. 이쪽 오만 쪽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란은 그쪽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오만 쪽 항로도 다 폐쇄했다고 이란이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열려 있다고 하고 이란은 폐쇄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전례 없이 많은 배가 통과한다고 하는데 무슨 많은 배가 통과해요. 엊그제 11척밖에 통과하지 않았던데요. 7월 12일.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10분의 1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정도.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에는 그나마 또 조금 괜찮다 해서 36척이 통과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 오일 시장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하다가 이제 오일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우려하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될 때 그래도 이란을 설득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모든 것들이 다 외교니 뭐니가 경제에 가 있으니까, 아니 자신들이 이득을 보는데 이거 이득을 계속 보지 중간에 뭐 어떻게 안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란 정권이 현금이 절실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 내부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파와 강경파. 강경파는 아니야.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여기서 좀 느슨하게 하면 큰일 나. 현실파는 이러다가는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말 거야. 경제 위기의 깊이를 더 현실파는 이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좀 하자. 늘 있었던 거예요. 이란의 뭐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강경파는 아니야. 이렇게 가야지 돼.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단은 어제 오늘 다시 압박으로 확 그 분위기를 돌려버린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넘버 원, 한 가지 옵션은 이란의 군사시설, 장비에 대해서 제한적인 타격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2월 28일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이란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라고 얘기한 게 언제부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데 어떻게 계속 타격할 게 있겠습니까? 남아있겠죠.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미국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많이, 이란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적게 미국이 타격할 군사적인 목표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란이 물러서지 않았다면 뭐 그렇게 크게 물러설 거라고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타격을 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리 타격을 해봐야 그 영향이 어떻겠어요? 미미할 겁니다. 그 효용이 아주 미미할 거예요. 그리고 이란의 발사대 같은 것을 전부 타격하도 호르무즈 해협 주변이요. 내륙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내륙에서도. 이란이 드론을 개발을 한 것이 한 상당수가 한 1000km 정도는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 옵션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옵션, 제한적인 군사적인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럼 확전해? 완전히 지금보다 더? 이건 너무나 위험하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핵심적인 기간 시설을 폭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걸프 지역 국가에 대한 미국 자산을 포함해 미국 동맹국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죠. 또 전쟁 범죄라는 소지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더 확전하면 이제 지상군을 파병해야 돼요. 지상군 파병이 가능합니까? 워싱턴에서 거의 불가능한 카드입니다. 심지어 어제 상원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1조 1,500억 달러의 국방 승인 법안도 부결됐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런 것은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통과되던 국방에 관한 것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거 무슨 뭐 지상군을 파병하라고 뭘 해주겠어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제부터 시작한 다시 거기를 봉쇄하는 거, 이걸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로 되는 거냐면요. 4월 초에, 그러니까 첫 번째 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연장하다가 60일을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럼 4월 초에 휴전 발표부터 6월 달 새로운 평화 양해각서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60일 동안 어떻게 하자 하는 거 있죠. 딱 그 상태로 지금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전쟁이 시작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딱 양해각서 체결하기 직전까지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에 누가 먼저 견디느냐.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쥐고 있어서 5일 압박을 견딜 수 있어? 아니면 이란의 현실파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란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란이 더 못 버티고 나오느냐.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첫 번째 봉쇄했었을 때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이 말했다가 다시 본인이 한 말 걷어들이고 저 말하고 다 파괴한다고 했다 파괴하지 않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도 이란이 끄떡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1시부터 재봉쇄를 했다고 끄떡할까요? 끄떡하지 않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을 해야지 돼요. 전면전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후퇴를 하거나, 둘 다 어려운 일이죠. 세 번째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거 지난번에 처음에 하려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의미 있는 지원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모두 당사국들이 아니고, 전쟁을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의논하고 일으켰어요. 이라크 전쟁 다른 나라와 막 의논하고 일으켰는데도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지금 이게 다자 임무가 서류상으로는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는 오만과 협력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오만과 협력을 해서 기뢰 제거는 우리가 할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뢰 제거를 할 뜻이 있다는데도 막 미국이 다시 봉쇄를 하고 미국과 이란이 막 그냥 공습을 주고받고 하는데, 어느 나라가 자신들 군대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시 전투가 이제 그 공습이 재개되면서 이런 일들도 조금 군함 파병 같은 것을 주저하게 만들잖아요. 그랬다가 누가 다치면 그 국가에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남의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독일도 여름 휴회 전에 이 문제를 표결을 하지 못했어요. 일본이요? 일본도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그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을 이미 해놨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걸프 국가들이요. 걸프 국가들은 오히려 그 미정인 일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답니다. 했다가는 바로 이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참전을 한다 한들 지금 내륙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해군력이 걸프 국가들이 뭐 있습니까? 없죠. 그럼 중국?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 문제를 잘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 정말 고맙다. 그럴 거야. 중국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항상 말뿐입니다. 딱 그 말하는, 서로 뭐 너무 이거를 뭐 치닫지 않게 하면서 딱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그 출발점으로 지금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에 이스라엘과 함께 그 폭격을 하고 한 뒤에 2월 3, 4, 5, 6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28일이 되면은 5개월이 되는데,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봤지만 아무것도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이란이 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는
미국도 힘들고 이란도 힘든 거죠. 뭐 테란의 강경파와 현실파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호르무즈를 강경파는 지금 장악하지 않으면 큰일 나 하지만 근데 지금 한번 해봤으니까 사실은 현실파가 볼 때는 지금 한번 해봤으니까 경제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일단 협상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때 또 하면 되지 않은데 강경파는 거기 그렇게 안 하는 게 지금 이란의 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란도 이미 양해각서 이후에 받았던 어떤 그 경제적인 베네핏 같은 것은 이미 잃어버렸고 그랬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정유사들도 이란에서 뭐 많은 걸 가져갔는데 아랍의 다른 국가들이 막 싸게 줘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은근히 덕을 본다니까요. 아랍 국가들이 막 싸게 주니까 또 중국도 아랍산 그 오일 같은 것을 많이 그 사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 이 군사 대치에서 크게 이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미국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폭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열 수 있을까요?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 해협을 닫아서 끝까지 닫으면 이득을 봅니까? 이란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풀림을 받는 게 이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래서 양측 모두의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악인 겁니다. 서로 막 총질하면서 폭탄 터뜨리면서 드론 띄우면서 겨우겨우 해놨던 지금 이 합의를 깨부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과 이란이 지금 다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 차선의 길은 서로 다시 하기로 했었던 그 평화 합의 있죠. 거기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 결론은 이코노미스트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이란 화폐 가치가 글쎄 그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정도까지 떨어져서 민중 봉기해서 변할 건데 건드려서 물 건너간 것. 이건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왔던 건데 엊그제 누군가 전문가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 2주일만 더 있었으면 알아서 이란 스스로가 붕괴됐을 수도 있는 것을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치고 들어가서 오히려 강경 세력에 힘을 키워줬다 하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발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누가 베트남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수십 년을.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잘 봐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하면 이럴 거야. 이번에는 맞을 거야. 이번에는 맞을 거야. 하는 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망신스럽지 않나요? 아니 20% 뭐를 호르무즈 해협 이란 쪽으로 가는 뭐 이런 뭐 선박에 뭐를 뭐 부과를 하겠어. 뭐 이러더니 하루 만에 정확하게는 24시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냥 그 말을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이란 말씀을 드리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정말 이게 치달아서 왜냐하면 이란이 온건파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강경파가 힘이 세니까 미국 무역 항로 같은 거 막으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뭐 홍해 같은 데서 후티 반군 시켜서 막았다고 해봐요. 전에도 또 그랬었던 일이 있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군사 활동을 할 때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럴 때 그러면 막 미국 상선이 뭐 피해를 보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더 큰 군사적인 확전, 더 큰 확전이 어디로의 확전이요? 중동으로의 확전? 그 이후로는 어디로의 확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되지만 그래서 저도 정확한 단어는 지금 피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느낌입니다. 자, 타드 블렌치 지금 법무장관 대행이 법무장관 대행으로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지명을 해서 지금 그 지명 그 절차 인준 청문회를 밟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청문회 사진 하나는 보여드려야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굳은 표정이고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어요. 여러 가지 추잡한 일들, 이런 일들도 많이 변호를 해서 다 뭐 졌었죠. 뭐 여자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뭐 거의가 다 졌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진 캐럴에 대해서도 돈 530몇만 달러인가요? 지급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지급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타드 브랜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다가 법무부의 부장관으로 갔다가 팬 본디 법무장관이 앱스틴 사건 때문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내려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행으로 하다가 지금 법무장관 인준청문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앱스틴 파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무부가 잘못한 점이 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한 것도 있네요. 그래도 그 맨 위에는 팬 본디 법무장관이었었잖아요. 본인도 물론 앱스틴의 여자친구 맥스웰을 만났고, 맥스웰을 그가 만나고 나서 바로 맥스웰이 나쁜 환경의 감옥에서 좋은 환경으로 가고 이랬던 적은 있지만, 어쨌든 앱스틴 파일에 대해서 법무부가 좀 미숙했었던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은 엄청나게 지금 뭐 대체적으로 그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칭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뭐가 있었던가요? 지금 그런저런 아주 뭐 폭발적인 무엇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제 법무장관으로서의 할 만한 그런 법무장관 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민주당과 아주 전형적인 그 청문회입니다. 인준 청문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이 사람 너무 괜찮다. 그런 것들, IRS 그 소송에 대한 것도 민주당은 공개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연방 판사가 판결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국세청이 합의를 한 거, 그리고 그 합의를 중간에서 이렇게 주도를 한 게 법무부잖아요. 법무부가 이제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1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8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게 보상을 해라 했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고소한 이유는 국세청의 계약자가 본인이 뭐 한 해에는 2015년도에는 2016년이었어요. 2015년이었어요. 세금을, 연방세금을 750달러밖에 안 냈고, 그 전에 15년 동안 2016년에 750달러네요. 그 전에 15년 동안은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고, 이런 게 드러나게 된 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공개가 되도록 국세청에서 관리를 못했는가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관한 자료 같은 것도 제시를 해라. 지금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무튼 청문회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인준 청문회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어떻게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요. 자, 어제 일광절약 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그러니까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잖아요. 이걸 전국적으로, 지금 뭐 예외 있는 곳이 있잖아요. 뭐 하와이를 포함해서 푸에르토리코, 전국적으로 영구화하는 법안.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가 됐어요. 연방 하원에서 308 찬성, 반대 117. 법안 이름이 2025 Sunshine Protection Act. 아유, 법안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선샤인 프로텍, 우리가 햇살을 보호하는 햇살 보호 법안 해서 지금 3월에서 11월 사이에 적용되는 그 햇살 보호 시간, 그러니까 1시간 앞당기는 거잖아요. 일찍 해가 뜨니까. 이게 이제 물론 겨울에는 더 일찍 해가 안 뜨는 때부터 일을 시작해야지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찬반이 있는데, 이걸 지금 상태로 시계를 바꾸지 않고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는 이거. 일광절약 시간은 사실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좀 시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전기도 좀 절약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하와이, 애리조나도 안 하죠.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에서는 예외를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됐어요. 됐는데 하원에서 사원에 가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지라는 겁니다. 뭐 1년에 2번씩 막 뭐 시계를 바꾸고 또 뭐 주마다 뭐가 또 다른 차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되려면 바뀔 때마다 뭐 수억 달러를 써야지 되고 해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이거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그 주의 의원이 발의를 했었고 자,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해야지. 다 주마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관광이니까 빨리 아침 일찍 시작해야지 그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 지역에서는 반대이죠. 그럼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해요? 관광도 있고 농업도 있는데 아니 해가 좀 어느 정도 떠야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렇게 많이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공통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은 이거 시간 바꾸고 생체 리듬도 안 맞고 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동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상원은 2022년도에 뭐 비슷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지금 의석 차가 얼마 안 나는 상태에서 지금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있는 거예요. 탐 콜튼, 알칸소가 지역구. 왜 알칸소? 시골이잖아요. 겨울에 해 뜨는 시각이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 학교 가는데도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이제 그 지역의 의원들이 아이들이 겨울철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컴컴한데 위험하게 학교 가야지 돼. 이런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1년에 시계 바꾸는 게 생체 리듬 힘들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시애틀도 그렇고 보스턴도 그렇고 서쪽이나 북부, 동부라도 보스턴 이런 그 북부 지역은 해 뜨는 시간이 뭐 어떤 때는 보스턴 같은 때는 뭐 겨울에 뭐 굉장히 늦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거는 출근할 때 교통사고가 날 위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업지역 같은 그런 경우 이런데 어쨌든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뭐 거의 지금 이거 이렇게 한 3분의 1만이 전 세계에서 3분의 1만이 일광 절약 시간을 따르고 있고 대부분은 유럽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 시간을 그대로 간다. 11월 달이 돼도 시계 돌리는 것 하지 않는다. 그리고 3월 달이 돼도 또다시 시계 돌리는 것 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50%대 50%인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법무장관 지명자도 인준청문회 할 때 어떤 그 장관 후보의 인준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성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법무부가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일을 한다. 특히 어제 그 연방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린 국세청과 그 판결에서도 그렇지 말이야. 서로 법무부 국세청 뭐 대통령이 다 짜고 이렇게 다 사람 제대로 이렇게 놓고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한 걸 이걸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 유지한다고 하죠. 지금 연준 의장도 어제도 보니까 또 연준은 독립성을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누구나 지금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인준을 받습니다. 인준 받고 나서가 사실은 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앱스틴 파일에 대한 것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뭐 재분배 이런 것들 지금 인준 청문회 하고 있으니까는요. 언제쯤 투표를 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휴스턴에서도 그랬고 메인주에서도 그렇고 교통 단속 도중에 이제 연방 요원이 ICE가 교통 단속을 하다 사람들이 숨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2사람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안보부가 일단 우리가 이 교통 단속하는 것은 안 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굳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른 기관과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한다. 어제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그럴 순 없지. 내가 대통령인 한 내가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ICE 요원들이
대단히 일을 하고 있다. IC의 맨 앤 워먼이 great job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반드시 해야지 될 일인데 미국 범죄율이 얼마나 뭐 떨어졌는가. 수십 년 만에 볼 수 없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뭐 슬리피 그 조 바이든이 2,500만 명을 2,500만 명이에요. 1,000만, 10만, 100만, 2,500만 명을 검증하지도 않고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2,500만 명이에요. 이거 막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범죄자였고, 그러니까 보내야지 된다. 그런 범죄자들을 보내려면 우리는 강해야지 되고, 단호해야지 되고, 또 스마트해야지 된다. 영리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ICE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 단속 도구인 교통 단속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 툴을 어떻게 그 파이팅 툴을 포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 파이팅 툴을 포기를 하면은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다. 급진 좌파 바보. 그 요즘엔 데모크라트라고 안 하고 덤하는 바보라는 것으로 데모크래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보 민주당이 이걸 멈추길 원하지만 내 임기 중에 절대로 그럴 리는 없다. It will not happen입니다. On my watch, 내 시기에, 내 임기 중에는. 그래서 ICE가 아주 신중하고 공정하고 영리하게 돌아가서 go back and do your very important job. 그 아주 중요한 잡을 해라. 범죄 통계기로 계속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remember 라고 하고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Remember, 기억하세요. You are loved and 존경받는다. 미국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네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안보부는 행정부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릅니다. 어떤 독립된 부서가 아니잖아요. 연방준비제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가겠죠. 그럼 일주일에 2건의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비교적 자세히 전해드렸었어요. 7월 7일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호라는 52살 이분이 교통단속에서 요원의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그때 국토안보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원래 우리가 뭔가 표적 수사를 하던 중에 그 차 안에 숨진 사람과 같이 건축 일을 하러 가던 3명의 크루가 타고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거기 타고 있었다. 사람은 죽었고 국토안보부가 원했던 사람, 원티드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이 사람이 차량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격자들의 화면과 비디오 영상과 증언은, 위트니스의 증언은 국토안보부의 말과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메인주에서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라는 26살 콜롬비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취업 허가가 있어요. 앞에 52살 그 사람은 35년을 미국에 살면서 3명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었던 사람이고 지금 일하는 퍼밋을 찾고 있던 중이었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일하는 취업 허가를 갖고 있었어요. 교통 단속 중 요원의 총격에 맞았어요. 역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국토안보부는 이 사람이 도망가려고 해서 발포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 임기 중에 교통 단속을 ICE가 하지 않는 그런 건 없다. It will not happen on my watch.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관한 그런 입장을 볼 수 있는 그거고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어떤 분이 지금 보니 얼굴이 오렌지 밤색 그러는데, 대통령이 뭐 화장 많이 하고, 화장은 항상 하잖아요. 분장하죠. 하는데 이게 좀 컴컴하잖아요. 밤인데 조명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명이 있으면 좀 뭐 이것보다는 조금 연한 색깔로 나오고 하는 거고. 자, 이건 제가 꼭 뭐 뉴스라기보다도 인간관계 그런 것으로 전해드립니다. 한때 이랬죠. 나이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지만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동무, 사이 좋은 친구로, 아버지 뻘 되지만 이렇게 사이 좋은 친구로 하고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었고 하는데, 결국은 워렌 버핏 회사가 빌 게이츠 자선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빌 게이츠가
자진 출두해서 의회에 출두해서 자신과 제프리 앱스틴이 어떤 관계로 만났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몇 주일 만에 된 거죠. 2006년도에 워렌 버핏이 자신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매년 빌 앤 멜린드 게이츠 재단, 두 사람이 이혼은 했지만 원래 재단 만들 때 부부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취소 불능 상태로 해놨거든요. 마치 한국의 어떤 기업이 트럼프 그 회사에 돈을 200만 달러를 주면서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야 한 것처럼. 그런데도 약정을 했는데도 취소 불능으로 했는데도 이게 빠진 거예요. 네 군데에 돈을 주는데 뭐 95세예요 워렌 버핏이. 수명이 예측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8년 동안에 제 남은 주식은 어떤 식으로든 네 군데의 재단에 기부할 겁니다. 하고는 이 워렌 버핏의 이 회사는 빠졌어요. 기부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3월 달에 CNBC와 인터뷰를 할 때 워렌 버핏이 이 제프리 앱스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 관계가 좀 모든 것이 밝혀진 뒤에 뭔가 이런 주식 관련은 결정을 할 것이고 뭔가가 빌 게이츠와 제프리 앱스틴이 연결이 돼 있었다 이런 것이 드러난 뒤에는 빌 게이츠와 연락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막 두 사람이 세대를 넘나들면서 막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것 때문에 빌 게이츠를 알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것 이것조차도 피하고 나 거기에 엮이고 싶지 않아. 그 얘기잖아요. 섞이고 싶지 않아. 지난 20년 동안 게이츠 재단에 470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470억 달러. 게이츠 재단이 워렌 버핏의 이런 그 결론이 나오고 난 뒤에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뭐 이런 성명 정도를 냈습니다. 자, 그랬고요. 빌 게이츠가 하원의 감독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왜 제프리 앱스틴을 만났는가. 제프리 앱스틴이 나의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만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 만난 게 2011년이거든요. 2011년에 만났는데 그것보다 3년 전인 2008년도에 앱스틴은 이미 미성년자 매춘, 또 매춘 알선 혐의로 유죄를 인정을 했었잖아요. 플로리다주에서. 아니 그런 유죄를 인정한 사람을 만났어?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의 빌 게이츠가 애당초 내가 이 제프리 앱스틴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됐다. 이렇게 나중에는 좀 회환의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워렌 버핏이 빌 앤 멜린드 게이츠 재단의 열렬한 지지자였었죠. 보통 이 재단이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이런 데에 많은 좋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게 벌써 2010년이었어요. 뭐 그 기빙 그 플레이즈라고 해서 기빙 플레이즈라는 게 재산 대부분을 이제 최고 부자들이 기부를 하도록. 물론 빌 게이츠도 그랬고 워렌 버핏도 아주 조금만 자녀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미 기부를 한다 하는 것을 약정을 해놨잖아요. 이것도 함께 그때 만들어서 얼마나 굉장한 그 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어떻게 보면은 멜린다 게이츠와 2021년도 27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 앱스틴과의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다, 뭐 여자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빌 게이츠가 뭐 러시아 여성과의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랬고 그 이후에 이혼을 한 그 멜린다 게이츠는 지금 자선 사업가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오랜 수십 년 친구인 워렌 버핏의 후원, 지원도 잃어버린 그런 그 상태죠. 자, 이 뉴스는요, 여러분 그 조심하시라 하는 뜻에서 그동안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그 라스베리 나오고 있잖아요. 산딸기, 한국 산딸기와는 좀 다르지만 이게 지금 질병통제국에서 미국 한 30개 주에서 설사, 물설사를 계속 몇 주일째 막 계속 하게 된대요. 기생충 감염으로.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게 그 기생충 이름이래요. 많이 묻어있는 식품 중에서 넘버 원입니다.
넘버 원이에요. 지금까지 질병통제국이 뭐 환자들이 뭐 800건 이상 조사하고 있는 게 1,500건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기생충이 오염된 농산물, 그러니까 뭐가 더러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간대. 그래서 몇 주일 동안 계속 설사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어떤 게 많다 하는 게 라스베리가 있고요. 베이즈, 우리 저기에 먹는 스파게티, 그리고 실란트로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네요. 그린 어니언 파도 있고 완두콩도 있고 상치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각종 샐러드 믹스 여러분들 사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안전한가 하는 거 안전한 것은요. 냉동된 거. 베리라도 냉동된 것은 안전하고 그리고 뭐 익히면 괜찮죠. 그리고 껍질을 바나나 저기 있는데 껍질을 벗겨 먹으면 되고 아깝다 하고 막 껍질까지 먹고 이런 때는 뭐 다 껍질을 좀 두툼하게 깎아서 저희 어머니 저한테 껍질 너무 두껍게 깎는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껍질을 두툼하게 깎으시랍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항생제 치료 가능하고요. 안전하게 이런 때는 먹는 거 그런 거 뭐 껍질이 이런 얇은 거 이런 것은 이제 깨끗이 씻고 하는 건데 깨끗이 씻는 것도 전 좀 그거 이상해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물 대 식초 대 비용을 3대 1로 하래요. 그러면 식초값만 얼마나 들겠어요? 그것도 완전히 죽이지를 못한대요. 기생충을. 단지 좀 떨어뜨리는 제거하는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피스 오브 마인드도 있고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물 대 식초가 3대 1이에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역성을 키우는 게 최고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손도 깨끗이 씻고 도마도 깨끗이 씻고 알코올로도 이 그 사이클로스포라를 죽이지 못한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물 대 식초 3대 1은 저는 제가 볼 땐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깨끗하게 가능한 한 깨끗하게 헹구시고 도마를 좀 자주 바꾸시고 칼도 깨끗이 씻으시고 그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하고 재밌는 게임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메시의 친한 친구죠. 가장 절친한 친구 사진인데 BBC 방송의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동료들 그리고 또 동료 그리고 자유.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메시의 능력을 극대화했는가. 아르헨티나가 2대 0에서 추적을 해서 월드컵 8강에 어떻게 진출을 했어요. 리오넬 메시가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기쁨의 눈물도 있었고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합병증이 있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패배를 모면했을 때 페널티킥 실축했잖아요. 그 메시가 그런데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안도의 눈물일 수 있었다. 지금 메시에게 감정은 너무 뒤엉키채 다가오는데 안도, 압박, 가족, 관중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가 다시 이기기를 보고 싶어하는 팀 동료들 나이가 많잖아요. 39살이잖아요. 마지막 월드컵일지도 모르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롤러코스터 한가운데서 마침내 완벽한 환경을 찾았다는 거대한 행복을 메시가 계속 느낀답니다. 자신에게 맞춰진 축구팀이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의 축구팀은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모두를 위해 이게 아르헨티나의 슬로건이에요. 뭘 얘기해요? 메시에 맞춰줬다는 아르헨티나 감독 리오넬 스칼로니가 스위스와의 8강전을 앞두고 한 얘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가장 좋은 순간은 팀 전체가 기뻐하는 순간인데 그러려면은 이게 여기에 지금 아르헨티나로서 메시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4-3-3 전술 내가 뭐 그런 거 좋아해서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과 선수들과 함께 무슨 뭐 남미 차도 마시고 고기도 나눠 먹고 하면서 팀워크를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근데 그게 지금은 메시를 잘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메시가 직접 해도 똑같은 말 할 것 같아요. 이 BBC 방송의 제목이 이런 걸 보면은요. 뼛속까지 아르헨티나 사람이 이제 아르헨티나 친구들 어렸을 때 로사리오를 떠났지만 다시 만나면 언어가 같고 음식이 같고 하니까 딱 뭉치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이런 거 해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메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팀인 게 분명한 거죠. 메시에게 아르헨티나에게 월드컵 2연패를 노릴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지금 영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 정치 이런 것도 있는데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를 하고 12시에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10시 전에 끝내려고요. 여기서 빠이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